까미오 꼴로데는 이제 새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까미오 꼴로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 그는 당시 프랑스 최고의 조각가이자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사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 오! 로댕?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오기스트 로댕이었어. 완전 거장한테 그치. 가게 됐네? 그 까미오 꼴로데의 나이가 19살이야. 뭐 이랬지 아까. 자, 상상해봐. 실력 좋아. 에이, 얼굴 예뻐. 또 그쪽으로 간다 또. 나이 어려. 에이 아저씨가 또 진짜 또.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했잖아. 사랑은 감기처럼 찾아온다.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걸 헛소리라고 한다. 진짜. 그냥 이야기 오늘 여기서 끝내도 돼. 로댕 쓰레기 이러고 끝내도 돼. 난 진짜 심사인단, 나이서, 버지니아 울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님 그리고 나에서 화가시고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가 아닌가? 맞아. 예를 들어서 심사인단 같은 경우에는 율곡이의 어머니로 어머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심사인당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기도 했었고 맞아. 나에서 화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남은인 선생님의 뭐 고모님 이렇게 많이 맞아, 생각을 맞아. 하시는데 무슨 조카의 손조카, 친조카의 손주 뭐 이런 거라고 되게 좀 손녀? 복잡하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친척이긴 하시는데 일단 나이석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와 이제 화가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정말 인생이 버라이어티에 나중에 뭐 세계 일주도 하시고 해외에서 독립운동도 하셨던 세계 분이기도 일주도 하고 하셨어? 세계 일주까지는 그렇지만 하여튼 유럽까지 다녀오시면서 좀 여행을 좀 오래 하시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뭐 정말, 세계 일주나 흔하지 다름없었지.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20세기 최고의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 여자가 소설을 쓰려면 맞아. 자기 방과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만의 방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세 명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예술가도 바로 여성이기 때문이야. 그때 당시 사회적인 편견,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던 그 불평등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 오늘 우리가 나눠볼 예술가도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들어.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게 인정받기를 바랬었던 사람이지만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위대한 조각가 까미오 꼴로데리라고 하는 여자야. 까미오 꼴로데. 까미오 꼴로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본토 프랑스에서도 관심 갖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작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었고 죽고 나서 8년 뒤쯤부터 이제 전시회가 열리기는 했었지만 그 전시회도 이제 가족들, 지인들에 의해서 열렸던 전시였고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었던 것은 1980년대 들어서. 1980년. 근데 여성 조각가는 사실은 흔히 많이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치, 거의 없어. 근데 내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또 계기가 있다. 1980년도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하나가 나와. 이 조각가를 주인공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있어. 까미오 꼴로데리라고. 영화로 제작이 됐어? 되게 유명한 영화고 여배우를 누나가 알아. 그래. 그때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 프랑스 배우겠지. 1988년에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거든. 80년대면 막 소피 마르소. 소피 마르소하고 한 명 더 있지. 무슨 뭐 이자벨 아자니. 정답. 그 주인공이 이자벨 이자벨 아자니가 했던 역할이 이 까미오 꼴로데. 까미오 꼴로데는 1864년에 태어났었던 여자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 100km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몰라. 나도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근처도 안 가본 동네야. 진짜 시골 마을이구나. 아버지는 공무원.
그리고 어머니는 의사의 딸.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집안은 괜찮네. 넉넉했지. 그러니까 일단 전혀 살면서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래. 보통 우리가 나오는 일대기에는 어린 시절이 어려워. 근데 또 반대네. 그런데 일단 아쉬움은 좀 있어. 까미오 꿀러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원래 까미오 꿀러들에게는 오빠가 있었어. 그러니까 샤를 앙리 꿀러들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첫 아이인데 태어난 지 16일 만에 세상을 떠나. 자,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가 첫 아이가 아들이 태어난 지 16일 만에 죽었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 그래, 맞아. 보통 열의 아홉은 다 똑같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부모들이 하는 그 다음 액션은 다 비슷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시 아기를 낳지. 그렇지. 그래서 빠르게 둘째 아이를 갖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까미오 꿀러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첫 아이가 아직까지 아른거리잖아. 그러니 그 아이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좀 바랐던 욕심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아이한테는 안 좋은 생각이잖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그 먼저 떠나보냈던 샤를 앙리아도 같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길 바랐는데 딸이 나왔네?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운 거야.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문제인 거잖아. 그렇지. 이제 이름이 까미오잖아. 까미오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에서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도 쓰고 여자도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상파 화들 가운데 유명한 그 리얼리즘 화가 가운데 유명한 까미오 꼬로라고 있잖아. 남자인데 이름이 까미오야. 그런데 여자인데 까미오 꿀로들이잖아. 우리로 치면은 정연이, 성민이 약간 이런 느낌.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태어난 그 첫째 아이를 잊지 못해서 그 둘째가 딸이 태어났는데 좀 중성적인 그런 이름을 지은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둘째 루이즈라고 하는 둘째 딸이 있어. 태어나는데 얘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원래 둘째들이 하나같이 눈치가 좀 빠르잖아. 나갔지. 살아야 되니까. 루이즈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긴 것부터 엄마를 닮았어. 근데 엄마쟁이야. 아이고. 그러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첫째는 개인이 주는 거 없이 믿고 둘째는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해도 예뻐 보이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까미오 꿀레들은 자기의 의지만은 상관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한테 막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럼 별것 아닌 일에도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어린 갓난아이 어린아이에 막 뺨까지 때렸었대. 어머. 그럴 수가 있네. 친엄마가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엄마한테는 계속 상처를 받아. 그리고 문제는 까미오 꿀레들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좀 약하게 좀 알았었거든. 다리를 좀 절었었다라고 해. 자, 몸이 불편해.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직업이 뭐다? 공무원이잖아. 이 문제가 근무지가 좀 자주 바뀌셨어. 그래서 이사를 좀 자주 다녔었거든. 까미오 꿀레들이 10대 후반 될 때까지 계속 이사를 다녀. 한 3, 4년 단위로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를 자주 다니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잖아. 맞아.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힘들겠다.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아이들은 왜 내향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까미오 꿀레들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혼자 하는 무언가를 좀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때 당시 까미오 꿀레들이 좋아했었던 것은 바로 조각이었어. 자기 손으로 직접 막 점토들을 막 구해다가 나폴레옹 뭐 흉상이라든지 다윗과 골리앗 막 조각상들을 막 만들기도 했다라고 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뚝딱뚝딱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이었었다라고 하니. 손재주가 워낙에 좋았구나.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는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까미오 꿀레들을 좀 보살펴주는 사람이었었거든. 보통 그렇잖아.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가 무서우면 아빠가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가 좀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 평소에 엄마한테 미움받고 자기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그런 딸이 조각에 좀 소질이 있는 것을 보았던 아버지는 내 딸이 좀 좋아하는 걸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당시 유명한 조각가였던 알프레도 부쉐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 뭐 나름 그때 당시 프랑스 내에서는 명망 있는 조각가였어. 뭔가 조각 잘하실 것 같이 생겼다.
그때 당시 이제 부셔도 보니까 까미오 클로드의 작품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대. 너무 재능이. 천재구나. 어머 세상에. 대단한 아이구나. 그래서 당시 부셔는 이 아이는 제대로 한번 조각가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지금 현재 이제 미술대학이지 에콜드 보자르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이제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 까미오 클로드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 아 또 설마. 에이 설마 또 여자라고 또 못 들어가는 거야? 그치. 당시 여자라고 입학 거절당했어. 그러니까 실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실력은 분명히 인정할 만했었는데 그때 당시 1880년이라고 하는 시대 자체가 여자들이 제대로 된 국립미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게다가 조각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그치. 제약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일단 미술 교육도 받기 힘들어. 왜냐면 미술 교육의 기본 기초 교육 중에 하나가 해부학과 누드 수업이거든. 누드라면 모델이 다 벗고 있잖아. 근데 보통 그때 당시 학생 19은 다 남자야. 그런데 그 옆에 여자가 같이 앉아서 벗은 모델을 같이 보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도 좀 민망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겠지. 근데 19세기 그때 당시에는 이게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명의 여자도 일단 입학을 허락한 적이 없었어. 그래. 그런데 심지어 조각이라서 더 문제가 되지. 일단 조각은 그림과는 조금 다르잖아. 그치. 뭐랄까 조각하면 일단 남성미가 좀 느껴지잖아. 보통 조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예술가들도 다 남자야. 미켈란젤로, 맞아, 맞아. 베르니니, 맞아. 안토니오 카노바 다 남자야. 음. 그리고 조각은 일단 그림과는 좀 다르게 육체적인 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그럴 해야 것 되거든. 같아.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 들으라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조각가들이 조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게 어디 예술을 하는 행동이란 말인가. 노동에 가깝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끌과 망치를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 좀 더 훨씬 남성적인 어떤 예술적인 활동이었고. 어쨌든 조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잖아. 그 무거운 대리석을 막 깨야 되고 먼지도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도구들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위험할 수도 보니까 있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사회 통념상은 좀 어려운 작업이었구나.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봤던 클림트 속옷도 안 입고 편안하게 원피스 하나 입고 그림 그리잖아. 근데 조각가는 그럴 수 없어. 옷도 두터운 거 입어야 되고 신발도 찌긴 거 안전한 신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데 작업복이 다 바지야. 아니, 치마 입고 조각을 어떻게 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또 바지를 입을 수 없는. 그렇지. 그때 당시 여자가 실제 기록이 남겨져 있어. 여자가 바지를 입으려면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관할 구역 경찰서에 찾아가서 경찰서장의 허가서를 받아야지만 공정전에서 바지를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자가 국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조각을 한다? 이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건 안 돼.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해. 그때 당시 어머니는 막 그런 거 보면서 어디 감히 여자가 예술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막 엄마가 막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 근데 자 부시의 입장에서 보자고. 부시 알프레드 부시는 자기가 조각가잖아. 근데 지금 10대 소녀가 자기 작품이라고 들고 왔는데 완전 천재인 누가 거지. 봐도 천재야. 어떡해. 이런 아이를 어떻게 놓쳐. 어떡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부시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파리에 공립학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름 예술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 사립 학교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 그 중에서 꼴라로시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서 꼴라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야. 그래서 꼴라로시라고 하는 미술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나름 그래도 개교 목적 자체가 이 에콜드 보자르가 국립학교가 너무 보수적이다. 절에선 안 된다. 예술은 조금 개방적이고 만인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면서 여학생을 받아주는 학교였어. 그랬구나. 그래서 이 학교에 부쉐우 추천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조각 수업을 듣게 되지. 물론 부쉐는 학교 입학시켜주고 나서 끝낸 게 아니라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대로 다니게 하고 이후에 따로 작업실에 계속 까미 콜로드를 불러들여서 자신에게도 이제 교육을 받게 하고 나름
콜로르시 학교 다니면서 실력도 좀 키웠었고 친구들과 이제 작업실을 빌려서 이제 작업도 하다가 그때 당시 좀 집안일을 조금 도와주던 그 늙은 하녀를 모델 삼아 그녀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식 작품을 이때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야. 어머. 요 작품은 10대 때잖아 이게. 그치 몇 살 때 만들었을 것 같아? 와, 학교 뭐 거기 갔을 때니까 뭐 16, 7, 8? 뭐 이럴 때야? 그때 딱 18살 때 만들었어. 세상에. 18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첫째야. 그러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더라도 뭐 소름 끼쳤어. 완전 저 주름이랑 이런 거 표현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천재다. 그렇네. 까미오 클로들이 정말 남자였다면 정말 조각계에 획을 긋지 않았을까. 그랬겠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에는 부쉐의 도움이 정말 컸거든. 근데 부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명만 높은 조각가였었고 그때 당시 완전히 절정이 이르렀었던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도 약간 뭐랄까 아직 커가는 단계? 그러니까 뭐 조각계 완전 뭐 거장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었었거든.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국가에서 공모전을 열어서 뭐 건축, 음악, 미술, 조각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면 국비 장학생으로 고전주의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기억나? 오페라의 유령편에서 이야기했던 사람. 오페라 유형편서? 그 건축가. 가르니에가 이 출신이야. 그러니까 국비 국비 장학생 장학금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주는구나. 그때 당시 이제 고전주의의 중심은 이탈리아였으니까 프랑스에서는 국비 장학생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야. 이때 부쉐가 뽑혀. 그래서 부쉐가 유학을 떠나게 돼. 어떡해.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까미오 나이가 19살이었어. 자신에게는 이제 스승님이 없어졌네. 이제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야 되니까 따라갈 수는 없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부쉐도 걱정이었던 거야. 누가 봐도 천재야. 너무 아까워. 얘네 어떻게든 잘 키워놓으면 정말 조각계의 위대한 거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없는 동안에도 좀 조각 교육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부쉐는 평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위대한 조각가에게 자기의 제자였던 까미오 꿀루데를 부탁하고 떠나. 그러면서 까미오 꿀루데는 이제 새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까미오 꿀루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 그는 당시 프랑스 최고의 조각가이자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사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 로댕?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오기스트 로댕이었어. 어머, 근데 그 다음에 간 데가 로댕. 와, 완전 거장한테 그치. 가게 됐네? 그때 당시 유럽 모든 조각가, 아니 전 세계 모든 조각가들 가운데 오기스트 로댕이 탑이었어. 와. 로댕은 살아생전에 북이 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야. 근데 로댕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살아생전엔 되게 유명했었고 계속 잘 나갔었던 거네? 계속 잘 나갔어. 물론 초창기에도 무명 생활이 있기는 했었지만 로댕이 한 30대 후반 40 정도 즈음이 되면 쭉 올라. 이미? 쭉 올라서 죽을 때까지 쭉 가. 그러니까 로댕은 뭐 전형적인 그 성공한 예술가 케이스. 그럼 너무 좋은 스승님을 만났다. 그렇지. 최고의 스승을 만났지. 그리고 그때 당시 까미유 꿀로들이 자주 만들던 작품들이 손과 발이었어. 특히 손을 굉장히 잘 만들었었거든. 그런데 로댕도 손을 되게 중시했던 사람이야. 말년에는 신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연작을 만들 만큼 손만 계속 만들 이게 막 되게 만큼이나 섬세하고 근육도 있고 막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손만 로댕이 12,000개 정도 만들었을걸? 근데 그 중에 10,000개는 부셨어, 자기 손으로. 그 완벽한 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또 조각가들이 또 손을 좋아해.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이게 조각을 하는 어떤 약간 여기에 되게 근육이 자잘하게 많이 보이고 이게 되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손을 조각가들이 되게 집착했던 사람들이 많아. 일단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조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조각을 하는데 내가 손을 펼쳤어. 근데 실수로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날렸어. 뭐 어떻게 될까?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어. 그래서 예전에 조각가들이 보통 조각할 때 손가락 잘 안 핀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물건을 쥐고 있거나 그래. 아니면 주먹을 쥐고 있거나 다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손을 몸에다 붙여버려. 그러네. 그래서 내가 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손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건 자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구나. 실수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 했는데 여기서 딱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 몸은 이렇게 웬만해서는 잘 안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섬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손가락은 이렇게 다 떠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좀 높아. 그러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 가지 감정적인 이유가 또 있어. 뭘까? 자,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말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야? 제스처. 제스처. 그거 알지? 이탈리아 애들은 손 묶고 놓으면 말 못하잖아. 말 못하잖아. 맞아. 나 이탈리아에서 어학원 다녔을 때 어학원 수업 중에 제스처 수업이 있다.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어학당에서 수업을 할 때 제스처 수업이 따로 있어. 우리 뭐 문법 수업, 뭐 무슨 수업이 있듯이 제스처 수업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제스처를 안 배우면 이태리에서는 말을 못 해. 그리고 입 다물고도 저기 떨어진 애들이랑 제스처로 대화 다 돼. 이런. 그렇게 이걸 많이 뭐 이런 쓰는구나. 그만큼 손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조각은 말을 못 하잖아. 그런데 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심리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우리 신체에서 유일하게 거짓말을 못하는 부위가 손이래. 그 사람이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손은 거짓말을 못한대. 그래. 이 손이 자연스럽게 자기 본심이 나와버린대, 손끝에서. 그러니까 이게 숨기거나 거짓말할 때는 그래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큼이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안에 감정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조각가들이 이 손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 손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손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로댕인데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손을 만드는 까미오 꿀로데를 만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 너무 좋았겠구나. 그래서 실제 까미오 꿀로델은 이후 로댕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옥문, 칼레의 시민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손 작업들을 까미오 꿀로델이 일정 부분 담당했을 거라고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어. 자, 정리를 해보면 까미오 꿀로델은 뭐 불행한 가정사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든든한 응원을 받아서 부쉐라고 하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조각가를 만나서 뭐 학교도 입학을 하고 18살 때 뭐 위대한 걸작도 만들었고 이후에는 프랑스 최고의 거장인 오기스트 로댕을 만나서 실력도 인정받았고 동시에 조수까지 됐어. 그래서 지옥문, 칼레의 시민 같은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까지 보면 그녀 인생은 어때 보여? 그 집에서 나온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좋은데? 그치. 퍼펙트하지. 완벽해. 그럼 이 여자도 로댕처럼 살아생전에 모든 걸 인정받고 조각가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치. 나는 예술가들에게 정말 인생의 최악의 독약 같은 순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우리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 로렌조 메디치를 만난 게 미켈란젤로 인생에는 최고 독약이라고 생각하거든. 로렌조 메디치를 만나지 않았다면 미켈란젤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까미오 꿀로델이 로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때 부시에 따라서 이탈리아 갔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로댕을 만나면서 실력은 늘어. 그런데 인생이 꼬여. 왜 또? 자, 까미오 꿀로델 사진 아까 봤잖아. 이뻐. 예뻐. 그리고 이때 까미오 꿀로델의 나이가 19살이야. 9살 뭐 이랬지 아까. 자, 상상해봐. 실력 좋아. 에이, 얼굴 예뻐. 또 그쪽으로 간다 또. 나이 어려. 에이 아저씨가 또 진짜 또. 그리고 당돌한 성격이야. 성격 까칠하잖아 또. 아니 매력이 있었구나. 이게 또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말 다 하는 그런 성격.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 이런 까미오 꿀로델의 매력에 로댕이 푹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했잖아. 사랑은 감기처럼 찾아온다.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걸 헛소리라고 한다. 진짜.
그냥 이야기 오늘 여기서 끝내도 돼. 로댕 쓰레기 이러고 끝내도 돼. 난 진짜 로댕이 조각에서 조각가로서의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댕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대 조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 정도로 로댕은 위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자 문제 놓고 보면 그림계에 파블로 피카소가 있다면 조각계에는 오기스트 로댕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야. 진짜 나쁜 남자지.